1989년 가을 춘천이었습니다. 박재수는 평소처럼 오후 5시 반에 퇴근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으며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겠구나 생각했죠. 집 문을 열자 현관 불빛이 고요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희의 분홍색 슬리퍼는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거실 구석에는 장바구니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레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재수가 조심스레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이불은 단정히 개켜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으며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아침에 남겨두었던 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어디에도 메모는 없었습니다. 급히 나간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만 사라진 집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재수는 다시 현관으로 나와 골목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웃집들 사이로 정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손끝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안이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녁 6시가 넘어서자 재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장을 보러 갔다면 이미 돌아왔을 시간이지요. 친척집에 갔다면 미리 말했을 것입니다. 메모 한 장 없이 사라진다는 건 그녀답지 않았습니다. 재수는 잠바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파출소는 골목 입구에서 큰 길로 나가는 모퉁이에 있었지요. 파출소 문을 밀고 들어서자 담배의 연기와 석유난로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스쳤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젊은 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쪽 책상에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순경이 서류를 보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젊은 순경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재수는 입술을 축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내가 집에 없습니다. 순경은 시계를 보고 말했습니다. 몇 시부터 안 계신데요? 글쎄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5시 반쯤 들어갔는데요.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나올 때도 괜찮았습니다. 순경은 펜을 들며 공책을 펼쳤습니다. 성함이요? 박재수입니다. 아내분 성함은요? 정희입니다. 성은? 재수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는 아내를 정희라고만 불러왔죠. 호적에 적힌 성이 김씨였는지 이씨였는지 순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김정희입니다. 순경이 적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나이는요? 28입니다. 생년월일은요? 재수는 또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희의 생일은 여름이었던 기억만 또렷했습니다. 7월이었는지 8월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결혼식도 간소했고 혼인신고 서류는 동사무소 직원이 대신 작성했습니다. 재수는 서명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61년생입니다. 8월 15일입니다. 순경은 그것을 적었습니다. 키는요? 한 155cm 정도 됩니다. 특징 같은 거 있습니까? 점이나 흉터 같은 거요. 재수는 생각했습니다. 정희의 왼쪽 귓불에 작은 점이 있었고 오른손 손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지요. 그건 어릴 적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왼쪽 귀에 점이 있습니다. 손목에도 흉터가 조금 있고요. 순경은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고 나가신 옷은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나갈 때 회색 가디건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치마는 검정색이었던 것 같고요. 신발은요? 운동화였을 겁니다. 평소에도 그걸 신으니까요. 순경은 메모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께서 평소에 자주 가시는 데는 없습니까? 친구 집이라든가요. 글쎄요,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거기 말고는 특별히 다른 곳에 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미용실이 어디입니까? 중앙시장 근처의 영미용실입니다. 순경은 그것도 적었습니다. 그러다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주소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있으십니까? 재수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순경은 주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석사동 맞으시죠? 네. 순경은 주민등록증을 돌려주고
안쪽에 나이 든 순경에게 말했습니다. 반장님, 실종 신고 들어왔습니다. 반장이라 불린 순경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재수를 훑어보며 공책의 내용을 들여다봤지요. 언제부터 안 보이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오후부터입니다. 오늘 오후요? 반장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아직 몇 시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 갔을 수도 있죠.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꼭 말을 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습니까? 병원 간 거 아닙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아침에도 멀쩡했습니다. 반장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시죠. 하루 이틀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보통 이런 경우엔 금방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좀 찾아봐 주실 수 없겠습니까? 반장은 난처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지금 찾는다고 해도 어디를 찾습니까? 단서도 없는데요. 젊은 순경이 말했습니다. 미용실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럼 일단 그쪽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동료들이 뭔가 알 수도 있습니다. 재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호적 조회 같은 건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록에 뭔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장은 잠시 재수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는 젊은 순경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읍사무소에 전화해봐. 젊은 순경은 벽 전화기로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는 소리가 파출소 안에 울렸습니다. 재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난로 위 주전자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여보세요? 석사동 파출소입니다. 호적 조회 좀 부탁드립니다. 젊은 순경은 공책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김정희, 61년 8월 15일생. 주소는 춘천시 석사동 320번지입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순경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펜을 들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순경이 반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생년월일이랑 주소지 기록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반장이 다가와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재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젊은 순경이 재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김정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61년생 8월 15일생으로는 없다고 합니다. 주소지도 석사동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재수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혼인신고할 때 다 확인했는데요. 혼인신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 봄입니다. 그럼 호적 등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인신고 후 서류를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반장은 팔짱을 끼고 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본적지가 어디라고 아십니까? 글쎄요. 원래 서울 쪽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서울 어디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반장과 젊은 순경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재수는 자신이 아내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서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반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일단 내일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 서류를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기록된 내용이 정확한지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됩니까? 지금은 문 닫았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가보십시오. 재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경들의 말투에서 이미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지요. 그럼 일단 수소문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의 물어는 보겠습니다. 내일 서류 확인하시고 다시 오십시오. 그때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오면 본격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재수는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재수는 호적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살아온 것일까요? 불안은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재수는 동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죠. 정희가 돌아올까 싶어 현관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벌떡 일어났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미용실 앞을 지나쳐 봤지만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죠. 재수는 떨리는 손으로 동사무소 문을 밀었습니다. 민원실 창구에는 중년 여직원이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수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지요. 무슨 일이세요? 혼인신고 서류 확인하러 왔습니다. 성함이요? 박재수입니다. 여직원은 서랍을 열어 장부를 꺼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장부를 넘기기 시작했죠.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신고하신 게 언제죠? 작년 4월입니다. 4월 내 여기 있네요. 박재수, 김정희.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서류 확인하시려면 등본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500원입니다. 재수는 지갑에서 5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직원은 안쪽으로 가서 타자기를 두드렸습니다. 딱딱거리는 소리가 민원실에 울렸지요. 잠시 후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재수는 혼인신고서 사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칸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지요. 본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34번지, 주소 춘천시 효자동 112번지. 재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효자동이라니요. 그들이 사는 곳은 석사동이었고 효자동은 시내 반대편이었지요. 생년월일도 61년 8월 15일이 아니라 60년 7월 12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재수는 여직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거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직원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 나온 겁니다. 신고 당시 제출하신 서류 그대로입니다. 근데 저희는 석사동에 삽니다. 효자동이 아니라요. 그럼 주소 이전 신고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애초에 효자동에 산 적이 없습니다.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신고하실 때 부인분이 직접 작성하신 거 아닙니까? 재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혼인신고하던 날이 떠올랐지요. 동사무소 직원이 내민 양식에 그는 자기 정보만 적고 나머지는 모두 정희에게 맡겼습니다. 그녀가 빈칸에 무엇을 적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본적지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직원은 다른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서울 성북구란을 찾아 손가락으로 훑어 내려갔지요. 정릉동 234번지 김씨 집안 호적은 있습니다만 김정희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여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본적지에는 김정희라는 이름이 없네요.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생년월일이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수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내의 본적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거짓 정보를 적은 것일까요? 혹시 다른 지역에 같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본적지가 다르면 다른 사람입니다. 여직원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재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효자동 주소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거기 정말 살았는지요? 여직원은 주민등록 대장을 꺼냈습니다. 효자동 페이지를 펼쳐 한 줄을 짚었지요. 김정희, 60년생. 전입일자는 87년 9월로 나오고 전출일자는 88년 2월입니다. 전출은 어디로 했습니까? 전출지가 안 적혀 있네요. 어떻게 전출지가 없을 수 있습니까? 전출 신고만 하고 전입 신고를 안 하면 구멍이 생깁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수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정희는 87년에 효자동에 살았고 88년 2월에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재수와 정희가 만난 것은 88년 여름이었지요. 그 몇 개월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 전 기록은 알 수 없습니까?
여직원은 다시 장부를 넘겼습니다. 전입 당시 전 주소지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나옵니다. 대림동. 재수는 그 동네를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정희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던 곳이었지요. 이 기록들 복사할 수 있습니까? 복사는 안 됩니다. 등본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주민등록 초본 발급해 주십시오. 여직원은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재수는 창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잠시 후 여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재수는 초본을 받아들고 동사무소를 나와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젊은 순경이 그대로 책상에 앉아 있었지요. 어제 왔던 사람입니다. 아, 네. 서류 확인하셨습니까? 재수는 혼인신고서와 초본을 내밀었습니다. 순경은 그것들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거 주소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순경은 반장을 불렀습니다. 반장은 꼼꼼히 읽어본 뒤 말했습니다. 본적지도 확인이 안 되고 주소 이동 기록도 중간에 끊겨 있군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반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인께서 의도적으로 신원을 숨기려 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보십시오. 혼인신고 때 적은 본적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소도 몇 달만 살다 전출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누군가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지요. 재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누구였다는 말입니까?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지금 가진 정보로는 제대로 된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젊은 순경이 말했습니다. 일단 미용실부터 가보시죠. 거기서 일했다면 무슨 단서가 있을 겁니다. 재수는 서류를 챙기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중앙시장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들, 생선 가게 비린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까지.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재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영미용실은 시장 입구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재수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파마향 냄새가 코를 스쳤지요. 안쪽에서 40 중반의 여자가 손님 머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수씨. 재수를 알아본 사람은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재수는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요. 원장님, 저 정희 보셨습니까? 정희? 어제 안 나왔던데요. 어제요? 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안 나와서 제가 혼자 일했습니다. 재수의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럼 어제 전에는요? 그저께까지는 나왔죠. 평소처럼요. 그저께 퇴근할 때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원장은 손을 멈추고 재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정희가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저께 퇴근할 때 뭐라고 하던가요? 원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혹시 정희가 평소에 어디 자주 가는 데 있었습니까?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는 일 끝나면 바로 집에 갔어요. 친구 만나는 것도 못 받고 전화 받는 것도 거의 없고 조용히 일만 하는 애였어요. 가족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한 번도요.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했고요. 재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정희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네, 했습니다. 혹시 부부싸움 같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재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정희는 실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본적지도 모두 불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재수는 주머니 속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구겨지는 종이 소리가 손바닥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미용실을 나온 재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제와 똑같은 정적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희의 슬리퍼는 여전히 현관에 놓여 있었고 거실 벽시계는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재수는 잠바를 벗어 걸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오늘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장롱 앞에 서서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왼쪽에는 재수의 작업복 2벌, 점퍼 1벌, 그리고 와이셔츠 서너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정희의 자리였지요. 재수는 손을 뻗어 옷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회색 가디건 1벌, 남색 블라우스 2장, 검정 치마 1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희에게는 분명 더 많은 옷이 있었지요. 여름에 입던 하얀 블라우스는 어디로 갔을까요? 가을마다 입던 베이지색 재킷은 어디에 있을까요? 재수는 장롱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 몇 장과 양말 2켤레가 있었지만 서랍의 절반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 재수는 정희가 옷을 챙겨 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떠났다는 뜻이었지요. 그는 화장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는 빛 하나와 작은 크림통만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립스틱 1개와 손톱깎이가 있었지만 정희가 자주 바르던 연지도 없었고 머리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열자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접시 서너 개. 평소와 같아 보였지요. 싱크대 아래 선반도 확인했습니다. 된장 항아리, 간장병, 설탕 단지가 제자리에 있었지만 쌀독을 열어보는 순간 이상함이 다가왔습니다. 쌀이 거의 바닥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항상 미리 쌀을 사다 놓는 사람이었지요. 재수는 거실 구석에 장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시장 영수증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펴서 살펴보았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 배추, 무, 두부, 고등어. 평범한 장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정희의 손글씨로 봉투 챙기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 무슨 봉투를 말하는 걸까요? 재수는 방으로 돌아가 이불장을 열었습니다. 이불 사이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개의 밑도 비어 있었지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 몇 개, 공책 1권, 영수증 몇 장. 그 틈에서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색 종이봉투. 겉면에 영미용실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재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뒷면에는 연필로 작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88.12-3만, 89.1-3만, 89.2-3만. 최근 달까지 같은 방식으로 적혀 있었지요. 정희의 월급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재수는 생각했습니다. 정희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저 이만큼 있어요라며 돈을 건넸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 월급 봉투에는 수령인 이름도 도장도 없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봉투가 아니라 정희가 직접 숫자를 옮겨 적어둔 것처럼 보였지요. 재수는 책상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앞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중간쯤 가서야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정희의 글씨. 하지만 일기가 아닌 가계부였습니다. 쌀 5kg 마이너스 4,000원, 계란 한 판 마이너스 1,200원, 고등어 2마리 마이너스 2,000원. 매달 지출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입란은 모두 비어 있었지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번 달 지출 아래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자란 건 마이너스 8,000원. 재수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는데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책상 서랍을 비우던 재수는 맨 아래에서 작은 헝겊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고 모아봐야 500원도 안 됐습니다. 정희가 마지막까지 아껴 쓴 흔적처럼 보였지요.
재수는 거실 한쪽 플라스틱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정희가 손때 묻은 물건들을 넣어두던 곳입니다. 실패, 바늘, 단추들. 그 사이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증명사진. 정면을 바라보는 젊은 여성. 분명 정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어렸지요.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사진을 뒤집자 뒷면에는 84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수는 사진 속 정희의 표정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의 미소와는 다른 어딘가 두렵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지요. 그제야 재수는 깨달았습니다. 정희의 20살부터 24살까지의 시간을 자신은 전혀 모른다는 것을요. 그녀가 어디에서 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 어떤 것도 듣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진을 바구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난 재수는 창가로 가서 골목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뛰어놀고 아주머니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집 안은 달랐습니다. 정희가 남긴 물건들은 그녀의 존재를 증명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왔는지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옷을 절반만 남기고 돈을 조금씩 따로 모으고 가계부를 꼼꼼히 적고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정희는 언젠가 떠날 날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살았던 것이지요. 재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들쳤습니다. 이불 아래에서 작은 노트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단 하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412번지. 바로 어제 동사무소에서 들었던 그 주소였습니다. 재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희가 예전에 살았던 곳. 노트 안에는 그 주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주소를 잊지 않기 위해 적어둔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돌아가기 위해서였을까요? 재수는 노트를 주머니에 넣고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정희가 남긴 흔적은 많았지만 정작 그녀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재수는 그녀를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과거까지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지요. 재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깥 소음이 차단되자 집 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정희의 슬리퍼가 여전히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곧 돌아올 사람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재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가 챙겨간 옷들, 비워둔 서랍, 정리된 물건들, 모든 것이 이별을 준비한 흔적이었습니다. 재수는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한숨만이 조용한 집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수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 씨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웬일이세요, 박 선생? 저 혹시 저희 아내 보셨습니까? 아내요? 글쎄요. 요새는 잘 안 봤는데요. 그전에는요. 평소에 뭐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 씨 아주머니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소에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던데요. 아침에 출근하시는 건 본 적 있어요.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몇 시쯤이요? 8시 반쯤? 제가 빨래 넣을 때 보면 지나가시더라고요. 퇴근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녁에는 집에만 있으니까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조금 물어볼 게 있어서요. 재수는 인사하고 아래층으로 향했습니다. 아래층에는 박 씨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60대의 노인인 그는 대문 앞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지요. 아저씨, 혹시 저희 아내 본 적 있으십니까? 박 씨 아저씨는 신문을 내리고 재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내? 누구야? 위층 젊은 사람 말이가? 네, 본 적은 있지. 가끔 지나가는 거 봤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 것 같던가요? 글쎄,
말을 별로 안 해서 잘 모르겠네. 인사는 하더라고. 고개만 꾸벅하고 지나가던데. 친한 사람이나 자주 만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어. 항상 혼자 다니더라고. 장 보러 가는 것도 혼자, 들어오는 것도 혼자. 누가 찾아온 것도 못 봤고. 재수는 감사 인사를 하고 골목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채소 장사를 하는 이 씨 아주머니가 좌판을 펴고 있었지요. 아주머니, 저 석사동 320번지 사는 박재수입니다. 아, 네. 뭐 사실 거 있으셔요? 그게 아니라 저희 아내 아십니까? 이 씨 아주머니는 손을 멈추고 재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내? 누군데요? 키 작고 단발머리에 회색 옷 자주 입던 사람입니다. 아, 말수 적고 수줍어하던 그 사람? 네, 맞습니다. 알죠. 가끔 무사가던데요. 근데 왜요? 혹시 누구와 같이 다니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같이? 아니요. 항상 혼자 왔어요. 물건 사고 말없이 가고. 한 번은 제가 요즘 날씨 춥죠? 했더니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니요? 뭐랄까, 사람이 너무 조용해요. 보통 장 보러 오는 아줌마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필요한 것만 사고 바로 가요. 재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동수도 앞에서는 여자 둘이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재수가 다가가자 그들의 수군거림이 멈췄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석사동 320번지 사는 여자분 아십니까? 한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거기 2층에 사는 사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긴 아는데 자주 보진 못했어요. 여기 공동수도에는 왔었습니까? 가끔 왔죠. 근데 다른 사람이랑 얘기는 안 하고 빨래만 하고 바로 갔어요.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말이 없어요.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고요. 기분 나쁜 웃음은 아닌데 뭔가 꺼리는 게 있는 느낌이었어요. 꺼린다고요? 네. 자기 이야기하는 걸 피하는 사람 같았어요. 남편 직업도 모르겠고 친정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재수의 가슴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정희는 이 동네에서도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재수는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반장 순경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지요. 어제 이웃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반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나왔습니까?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봤다고는 하는데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반장은 담배를 물었습니다. 저희도 어제 동네 순찰 돌며 물어봤습니다. 반상회 회장한테도 물어보고 구멍가게 주인한테도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다들 비슷한 말입니다. 조용하다, 혼자 다닌다, 말이 없다. 그 정도예요.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재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상하죠. 보통은 동네에 살다 보면 누가 어디 다니는지, 가족이 누구인지 뭐 하나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분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숨긴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두 경우입니다. 과거에 뭔가 있어서 숨는 경우, 혹은 누군가를 피하는 경우. 부인분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흔적을 일부러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재수는 주머니에서 대림동 주소가 적힌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집에서 찾았습니다. 서울 대림동 주소인데 반장은 노트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대림동이면 영등포구입니다. 공장 지대 쪽이지요. 공장 말씀이십니까? 네. 봉제 공장이나 작은 생산 공장이 많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일하러 많이 가는 곳이지요. 순간 정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공장 일을 했었다던 말. 정확히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야 실마리가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뭔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몇 년 지난 주손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가보는 건 방법입니다. 재수는 노트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 씨,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각오라니요? 부인을 찾는다 해도 부인이 원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강제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는 법적으로도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재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장의 말이 옳았습니다. 정의가 스스로 떠난 것이라면 그녀가 돌아오고 싶지 않은 이상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지요. 파출소를 나선 재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 곳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의가 매일 걸었을 골목, 출근길, 장 보는 길, 그리고 귀가하는 길. 하지만 그녀는 이 골목에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인사만 가볍게 나누고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이며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던 사람이었지요. 재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느 동네의 사람도 아니었지요.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않기 위해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골목을 돌던 순간 재수는 우체부를 마주쳤습니다. 우체부는 재수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박재수 씨 맞으시죠? 네. 혹시 댁에 사시는 여자분 기억나십니까? 한 사흘 전쯤 우편물 하나 붙이러 오셨던 분인데요. 재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우편물이요? 네. 작은 편지 하나였는데 등기로 붙이시더라고요. 받는 사람 주소가 서울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보낸 건지 기억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접수만 받아서요. 우체국 가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재수는 우체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기 사흘 전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였을까요? 그 편지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재수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오후 햇살은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우체국에서 돌아온 재수는 허탈한 표정으로 파출소에 나타났습니다. 접수 기록은 있었지만 받는 사람 이름은 확인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개인정보라며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지요. 반장 순경이 재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씨, 어제 구도심 쪽을 조금 수소문했습니다. 재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나왔습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중앙시장 뒤 봉이동에 오래된 하숙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주인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부인과 비슷한 여자가 살았다고 하더군요. 비슷하다고요?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여자 혼자 다니면서 공장 다녔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재수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장은 젊은 순경에게 눈짓했습니다. 김순경, 같이 가보자. 세 사람은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봉이동은 중앙시장에서 언덕을 넘어 들어가는 오래된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요. 재수는 이곳을 처음 와보는 듯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젊은 순경이 골목 안쪽에 2층짜리 집을 가리켰습니다. 시멘트 벽에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구석엔 연탄재가 쌓여 있었지요. 반장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계십니까?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70대쯤 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순경님들 또 오셨어요? 네. 어제 말씀드린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재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실종된 마누라 찾으러 다니신다는 분? 네, 그렇습니다. 재수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좁지만 마루에 올라서자 작은 거실과 방 3칸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화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재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순경들은 뒤에 섰지요. 마누라가 몇 살이라 했지요? 28입니다. 키는 155cm쯤 됩니다. 머리는 단발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맞을 것 같구만. 여기 85년부터 86년까지 살았던 처자가 그랬어요. 재수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85년이면 6년 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벌써 그 정도 됐지요. 이름이 뭐였습니까?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김미선이었나? 아니, 이미선이었나?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미선이는 맞아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재수의 목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할머니는 화로에 손을 쬐며 말했습니다. 조용한 처자였어요. 말이 별로 없고 방세 낼 때 빼고는 얼굴도 잘 안 내밀었지요. 아침 일찍 나가고 밤 늦게 들어오고 어디서 일했다고 했습니까? 공장, 봉제였는지 신발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공장에서 일했지요. 친구나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편지도 안 오고 전화도 없고 그냥 혼자 살았지요. 정희의 현재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 처자 이상한 데가 하나 있었지요. 이상하다니요. 밤에 가끔 울었어요. 방에서 소리 죽여 울었지요. 내가 문 두드리고 괜찮냐 물어보니 아무 일 아니라며 문도 안 열더군. 재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희가 혼자 울고 있었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글쎄요. 객지 생활하면 다 외롭지요. 가족 보고 싶고 일도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월세는 제때 냈습니까?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초반엔 냈지요. 그러다 86년 초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내가 독촉하니 미안하다며 곧 준다 했는데 결국 못 줬습니까? 못 줬지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86년 4월이었나. 아침에 보니 방이 텅 비었더군요. 짐도 다 챙겨가고 밀린 월세는 그대로였지요. 얼마나 밀렸습니까? 석 달치. 그때 월세가 25,000원이었으니까 75,000원이었지요. 젊은 순경이 물었습니다. 혹시 남긴 물건은 없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있긴 한데 잠시 뒤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바랜 작업복, 오래된 운동화, 그리고 종이 몇 장이 있었죠. 재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각서. 본인 이미서는 하숙비 75,000원을 86년 6월 말까지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85년 12월 15일. 이미선인. 재수는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위태롭고 어설픈 필체였지만 획을 긋는 방식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 글씨 제 아내의 글씨 같습니다. 반장은 종이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미선, 부인이 사용했던 가명 중 하나였던 모양입니다. 재수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까? 편지나 메모 같은 것이라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아, 잠깐만 하나 더 있었지요. 이번엔 작은 공책을 가져왔습니다. 재수가 펼쳐보니 앞부분은 백지였고 중간쯤부터 단정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85년 8월 3일 월급 받음 52,000원. 85년 8월 10일 하숙비 냄 25,000원. 85년 8월 15일 쌀 3,000원. 가계부였습니다. 기록은 86년 초까지 이어졌지만 2월부터는 지출만 적혀 있었고 3월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모자란 것 4만 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86년 3월 20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떠나야 한다.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재수는 책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처자 떠나기 며칠 전에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밤에 누가 찾아왔지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방문 밖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처자는 대답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남자가 한참 소리치다 갔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돈 갚아라, 도망가봤자 소용없다. 그런 말이었어요.
재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의가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 얼굴은 못 봤지요. 어둡기도 하고 나도 겁나서 나가지 못했어요. 그날 밤 그 처자가 또 울더군요. 아주 서럽게요. 재수의 목은 잠겼습니다. 정의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 마음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반장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느 공장에서 일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지요. 하지만 여기서 걸어서 다녔으니 근처 공장 중 하나였을 겁니다. 젊은 순경이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주변 공장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재수는 할머니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아요. 마누라 찾으면 잘해주시오. 그 처자 참 불쌍했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 고생하고 재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세 사람은 하숙집을 나와 언덕길을 내려왔습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부인이 여기서 일한 게 맞다면 공장 사람들 중 누군가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확인해 봅시다. 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 속 공책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정의의 과거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알면 알수록 그녀의 아픔만 더 깊어지고 있었지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지만 재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수는 반장 순경과 함께 봉이동 공장 지대로 향했습니다. 언덕 아래로는 작은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기계가 울리는 소리, 작업 지시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골목 위로 퍼지고 있었지요. 여기 공장이 20개는 넘습니다. 하나씩 물어봐야겠네요. 반장의 말에 재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공장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재봉틀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사무실 쪽에서 50대 남자가 나와 반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반장은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수소문 좀 하려고 왔습니다. 85년에서 86년 사이에 여기서 일한 직원 중에 키 작고 말수가 적었던 여자가 있었습니까? 남자는 턱을 긁적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엔 워낙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요. 얼굴이나 이름이 있어야 알 텐데요. 재수가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이미선이라는 이름으로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선? 글쎄요. 우리 공장엔 그런 이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공장, 세 번째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공장은 신발 공장이었습니다. 접착제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40대 여직원이 앉아 있다가 반장의 부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경찰인데요. 네. 무슨 일이죠? 85년쯤 여기서 일했던 여직원 중에 키 작고 조용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미선이라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미선 혹시 단발머리에 마른 체구였나요? 재수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애 여기서 일했어요. 85년 여름부터 86년 초까지였지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신발 밑창 붙이는 일이요. 힘든 공정인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했어요. 정말 조용한 애였지요. 재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직원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말이 거의 없었어요. 밥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구석에만 앉아 있었어요. 누가 말 걸어도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친한 직원은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완전히 혼자였어요.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멀어요라고만 했고 더 물으면 피하듯 자리를 떴습니다. 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여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만둔 게 아니라 도망쳤지요. 도망쳤다고요? 네. 86년 2월인가 3월이었어요. 어느 날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 후로 안 나왔지요. 왜 도망쳤습니까?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공장장이 그 애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재수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관심이라니요? 처음엔 일 잘한다고 칭찬만 하더니 점점 사무실로 부르고 야근을 시키고 다른 직원들은 다 알았지요. 그 애는 거부했어요. 당연히 공장장은 화를 냈고요. 월급을 깎고 더 힘든 일만 시켰어요. 재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까? 여직원은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막아요? 공장장 마음대로인데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들 모르는 척했지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애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야위었죠. 밥도 잘 못 먹고 맨날 피곤해 보였어요.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괜찮냐고 하니까 아무 일 아니라고 웃는데 눈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어요. 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여직원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공장장하고 싸우는 걸 들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빚진 거 알아? 이런 말이 들렸어요. 빚이 있었다고요? 예,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손가락을 기계에 찧어서 병원비가 필요했는데 그때 공장장이 10만 원을 빌려줬대요. 10만 원, 그땐 큰 돈이었지요. 그렇지요. 월급 2달치 넘는 돈이었어요. 그걸 핑계로 붙잡아두고 괴롭힌 거예요. 이자도 붙이고. 이자요? 네. 월 5푼이었어요. 10만 원 빌리면 한 달 이자가 5천 원이죠. 원금은 그대로 남고요. 재수의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정의가 감당해야 했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조금씩 보이고 있었지요. 반장이 물었습니다. 그 돈 갚았습니까? 못 갚았을 거예요. 월급에서 하숙비 내고 밥 먹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조금씩 갚겠다 했대도 공장장이 이자를 계속 붙였다고 들었어요. 반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씨, 이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여직원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점심시간에 누가 찾아왔어요. 나이 든 남자였는데 그 애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얘기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그날 내내 손을 떨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고향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더 묻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정의가 여러 빛과 여러 사람에게 쫓기고 있었음을 재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 정말 불쌍했어요. 열심히 사는데 나쁜 일만 생기고 웃으면서 울던 애였어요. 잠시 후 여직원은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지금 그 애는 어디 있습니까? 재수는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실종됐습니다. 실종이라고요? 예. 사흘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직원은 담배를 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도망친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불쌍한 애 아직도 쫓기고 있나 보네요. 재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서자 기계 소음이 다시 귀를 울렸습니다. 반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지고 있었던 짐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10만 원 빚에 월 5푼 이자면 1년에 이자만 6만 원입니다. 원금은 그대로이죠. 하숙집 밀린 월세도 7만 5천 원이었고 아마 이것 말고도 더 있었을 겁니다. 재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의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는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제가 같이 짊어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반장은 재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찾아봅시다. 두 사람은 언덕길을 내려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공장 지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재봉틀 소리는 여전히 귓가를 때리고 있었지요. 그 소리 속에는 정의가 감춰놓았던 지난날의 고통이 잔잔히 깔려있는 듯했습니다. 공장 지대에서 돌아온 재수는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의 과거를 알고 나니 그녀가 남기고 간 모든 것이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지요. 재수는 눈을 감고 지난 며칠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정희가 사라지기 전 그녀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 일어났습니다. 재수가 눈을 뜨자 이미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있었지요. 재수는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냥요.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습니다. 재수는 별 의심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희는 반찬을 하나둘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일찍 들어와요. 왜? 그냥 일찍 왔으면 좋겠어서요. 재수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고 재수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희가 뒤따라 들어오더니 재수의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단추 하나가 떨어지기 직전이었지요. 이거 금방 떨어지겠어요. 제가 달아드릴게요. 괜찮아. 나중에 해도 돼. 금방이에요. 정희는 바늘과 실을 가져와 단추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한 바늘, 두 바늘, 세 바늘. 보통보다 꽉꽉 단단히 꿰매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그녀는 점퍼를 건넸고 재수는 이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정희가 문 앞에 서서 배웅하고 있었지요. 평소엔 방 안에 머물던 사람이 그날은 끝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재수는 손을 흔들었고 정희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비쳐 있었지만 재수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수는 약속대로 일찍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밥 짓는 냄새가 퍼져 있었고 정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응, 일찍 끝났어. 저녁상에는 평소보다 반찬이 훨씬 많았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무슨 날이야? 반찬이 이렇게 많아? 그냥요. 해주고 싶어서요. 정희는 거의 먹지 않고 재수가 먹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유난히 깊었지만 재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요. 사흘 전 새벽 재수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손을 움직이려던 순간 정희의 손이 재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었지만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조금 떨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수는 그 손을 그대로 잡아주었습니다. 잠시 뒤 정희의 떨림이 잦아들었고 재수는 다시 잠들었지요. 그때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손길이 마지막 부탁처럼 남겨진 것이었다는 것을. 이틀 전 출근길이었습니다. 정희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지요. 조심히 다녀와요. 응. 재수가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정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재수 씨. 왜?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요. 뭐가? 그냥요. 그냥 고마워요. 재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끝에서 돌아보니 정희가 여전히 현관 앞에 서서 재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붉게 보였지요. 하루 전이었습니다. 재수가 일찍 들어가자 정희는 거실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뭐 해? 아, 그냥 정리하고 있어요. 무슨 정리? 안 쓰는 거 버리려고요. 상자 안에는 헌 옷까지 몇 벌이 있었습니다. 재수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한참 후 정희가 방에서 나오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어? 아니요. 먼지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재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가 눈을 뜨자
정희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그녀는 곧바로 울음을 멈추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자세요. 왜 우는데? 안 울었어요. 울었잖아. 정희는 끝내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재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아래서 정희의 어깨가 가끔씩 떨리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작별 인사였습니다. 떨어지던 단추를 천천히 꿰매던 손길, 일찍 들어오라던 목소리, 재수의 손을 꼭 잡던 따뜻한 손, 새벽의 눈물. 정희는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다시 발끝까지 다가왔기 때문이죠. 재수는 갑자기 미용실 원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그저께 평소처럼 퇴근했다는 말. 하지만 정말 그랬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수는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은 손님 머리를 말리고 있다가 재수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오셨어요? 원장님, 정희가 그저께 퇴근할 때 정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원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하나 있긴 했어요. 뭔데요? 퇴근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고요? 네. 평소엔 그냥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날은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러더군요. 제가 무슨 소리야. 내일 또 보자나 했더니 그냥 웃기만 하고 나갔어요. 재수의 가슴이 허물어지는 듯했습니다. 그게 작별 인사였군요. 네.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미용실을 나온 재수는 정희가 마지막까지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떠나기 싫어했고 재수와 함께한 시간이 분명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그녀는 스스로 떠났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재수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정희의 슬리퍼가 여전히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수는 그 슬리퍼를 집어들었습니다. 밑창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정희는 매일 시장을, 미용실을, 그리고 이 골목길을 걸어 다녔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정희는 이 신발을 조용히 벗어두고 떠났습니다. 재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내가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왜 우는지, 왜 두려워했는지.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텅 빈 집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적만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재수는 슬리퍼를 꼭 안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지요. 실종 18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수는 늘 그랬듯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신문 사이로 작은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만 적혀 있고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체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정희의 글씨였습니다. 재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봉투를 조심스레 뜯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지요. 재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재수 씨,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산 날들은 제게는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당신이 나갈 때 손 흔들어 주던 것, 저녁에 함께 밥을 먹던 것, 밤마다 옆에서 잠들던 것,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제가 떠난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알면 안 되는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짊어진 짐이 당신에게 닿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만큼은 절대로 상처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재수 씨.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재수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떠난 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걸어 나간 것이었지요. 재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천의 골목에는 봄이 서서히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현관에는 정희의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날 집안에 흐르던 정적은 단순한 실종의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의 무게가 고요하게 내려앉은 순간이었습니다. 재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아주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말 대신 흘러내리던 눈물만이 그의 심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